그러면은 이어서 그 다변함수 그 극대국수부터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봐주면 이제 다변수함수의 이제 극대극소 이제 방법 중에서 이제 요 이제 그러니까 극대극소를 이제 찾는 방법은 어쨌든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요 나와 있는 이제 그 이계도함수 판정법, 그죠? 예, 이계도함수 판정법이다. 자, 그래서 이계도함수 판정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제 그 편미분을 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편미분을 가지고 편미분을 활용해서 자, 이게 이제 뭐 극대인지 극소인지 그죠?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자, 그런 방법들이 이제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일단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 라그랑주 승수법, 그죠? 예. 자, 그래서 라그랑주 승수법 같은 경우에는 제한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 제한 조건 아래에 이제 그 함수의 이제 극대극소를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 라그랑주 승수법 그래서 2개짜리가 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산술기하 또는 코시 슈바르트다. 그죠? 그래서 코시 슈바르트 아니면은 그 이제 산술기하. 자, 그래서 극대극소는 이제 요 관련된 내용밖에 안 나오니까 보통 이제 문제 유형으로 자, 이계도함수 판정하고 이 지금 라그랑주 승수법을 동시에 쓰는 문제 유형이 이제 출제가 이제 보통 돼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면은 자, x제곱 플러스 뭐 y제곱이 뭐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뭐 fxy가 뭐 이제 뭐 xy 자, 요거의 뭐 이제 최대 최소값을 계산하시오. 이런 형태들의 문제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걸 2가지로 나눠서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보다 작을 때는 자, 1번 이계도함수 판정법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이제 1일 때 자, 이제 요 2번, 3번을 활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형태들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 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좀 넘어갈게요. 이제 자, 여기 자, 어제 이제 그 대칭성까지 했었고 극좌표 변환까지 했었고 자, 거기 뒤쪽에 넘어가면은 그 이제 극좌표 변환 응용까지 그죠? 예, 극좌표 변환 응용에서 이제 그 페이지가 지금 안 써져 있어서 그 이변수 함수 적분의 반복 적분 그 이변수 함수 그 적분 써져 있는 데서부터 그 뒷장이 있어요. 그래서 극좌표 변환의 응용 극좌표 변환 응용에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극좌표 변환 응용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봐보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분리된 영역을 이제 하나의 이제 극방 정식으로 자, 표현하는 유형 형태가 이제 자주 나온다. 자, 예를 들어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왼쪽을 그려봤을 때 요게 이제 R1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거를 그려봤더니 얘가 이제 R2더라. 자, 그러면 얘네들을 그냥 합쳐서 어떻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냥 R1 플러스 R2인 그냥 이 부채꼴의 영역을 토대로 이제 극방정식을 표현하는 유형들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극방정식은 어쨌든 우리가 그 원의 어떤 일부 또는 이제 뭐 원 이런 형태들에 해당하는 이제 정역 영역에서 이제 좌표 변환을 했을 때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식을 쓸 수가 있는 자, 그런 이제 형태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극좌표로 이제 바꿨을 때 자, 우리가 만약에 얘를 자, 이제 뭐 R하고 세타에 관한 식으로 이제 뭐 여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R 세타에 관한 식으로 바뀌었을 때 자, 중요한 거는 자, 여기 나오는 그 바꿨을 때의 대상에서 자주 까먹는 게 요 R, DR, D 세타에서 요 R을 많이 까먹는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좌표 변환을 할 때에는 자, 반드시 그 추가적으로 붙는 변수가 뭐인지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극좌표 변환 형태에서 자, 응용 형태는 이렇게 하나의 영역을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다. 자, 그래서 그 형태를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곡면의 종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바꾸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 이제 조금 매개원수 방정식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 그거 이제 좀 생각해 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다음 장 넘어가면 이제 변수 변환인데 결국에는 이 변수 변환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사실 앞에서 이제 한 부분인 게 이제 그 종류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변수 변환 말고 우리가 지금 배운 부분 이런 극좌표 변환도 하나의 변수 변환이다. 자, 그래서 이 극좌표 변환도 하나의 변수 변환 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변수 변환은 어쨌든 변수를 바꾸기만 한다면은 이제 그 변수 변환이 되는 거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극좌표 변환처럼 이런 변환이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가 어떻게 이제 쓰이는지를 정확하게 좀 외워줘야 된다. 자, 그래서 그 이중적분의 그 변수 변환식, 그 야코비안 행렬식이 들어간다라는 거 자,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자, 다음 장 이제 가보면 자, 이제 나오는 게 2변수가 끝나면 자, 이제 3변수 함수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2변수 함수의 적분에서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결국 2변수 함수 적분은 크게 조금 구분을 좀 구조화를 한번 해보면은 2변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2변수 함수 이제 그 적분 이 적분과 관련된 이제 조금 구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쨌든 자, 이중적분 형태가 정의가 되면서 이 이중적분에서 자, 이제 이제 응용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적분 순서의 변경이라던가 적분 순서 변경 그죠? 자, 그리고 아니면 이제 뭐 극좌표 변환 자, 이런 애들이 거의 이제 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제 무게중심을 물어볼 때도 이제 이중적분 응용을 많이 쓰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중적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응용으로 봤을 때 이제 순서 변경이라든가 극좌표 변화라든가 무게중심이라든가 이제 요런 형태들만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는 게 이제 변수 변환이다. 자, 그래서 변수 변환은 어쨌든 변수 변환 같은 경우에는 이 이중적분의 일반적인 형태들도 이제 그 변환을 통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적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으니 조금 자, 그걸 잘 기억하면 되고요. 이중적분은 그래서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없고요. 자, 그다음 삼중적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적분이 끝나면 이제 변수가 3개짜리 삼중적분을 하게 되는데 삼중적분의 자, 좀 구조를 한번 봐보면은 자, 일단은 정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중적분 같은 경우에는 뭐를 생각해 줘야 되냐면 정의역이 뭐니까 정의역이 입체 영역이다 보니까 이 입체 영역에서의 그 적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그게 크게 자, 3가지로 나뉜다 그랬어요. 자, 일단은 입체 영역이 뭐를 생각해 줘야 되냐면 그 정사형을 시켰을 때 이 밑바닥의 부분. 자, 예를 들면은 만약에 입체 영역이 이렇게 원기둥으로 생겼을 때 얘를 기준으로 요거를 정의역으로 하는 삼중적분을 계산하려면은 어쨌든 이 지금 입체가 정의되게 만드는 어떤 이제 그 함수 관계가 필요한데 자, 그 함수 관계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밑바닥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XY냐 아니면 XZ냐 아니면 YZ냐. 자, 요 지금 이제 그 어떤 입체 영역을 XY를 기준으로 사용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XZ를 기준으로 사용을 시킬 것이냐 YZ를 기준으로 사용을 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자, 이 입체 영역을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지게 된다.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이제 하나만 예를 좀 들어보면은 자, XY를 기준으로 자, 그러니까 XY 평면을 지금 이제 XY 평면으로 정사형을 시켰을 때 이 영역 D가 만약에 XY 평면이라고 한다면은 함수가 이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H의 지금 밑바닥 함수를 만약에 뭐 HXY, H1XY 자, 이 아래쪽을 뭐 H2XY 자, 요렇게 두고요. 그럼 얘를 사용을 시킨 XY 평면에는 자, 이게 사용된 부분이 이제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얘네들을 높이로 하는 이제 삼중적분식이 자,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걸 영역 D라고 했을 때 자, 얘네들 H1, H2가 자, 이렇게 높이로 설정이 돼서 삼중적분을 써야 되는 자, 그런 형태들이 자, 이제 그 삼중적분의 적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형 1, 유형 2, 유형 3가 이제 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그 적분 순서 자, 변경하는 거 자, 한 번 정도는 이 연습을 꼭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한 번 정도는 이제 적분 순서 변경해서
이제 어떤 거를 기준으로 이제 그 적분 순서를 변경을 할 것인가. 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자, 이게 지금 정의역이 지금 입체 영역인데, 자, 이렇게 입체 영역인데, 얘를, 자, 이렇게 XY 평면으로 사용을 시켰을 때 나오는 이 밑바닥 부분이, 이제 밑바닥 부분이, 자, 요 형태랑 완전히 똑같이 생길 거기 때문에, 자, 얘를, 자, D로 잡는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높이로 잡아야 되는 거는, 자, 얘네들을, 자, 이제, 자, 높이 함수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얘를 높이를 기준으로, 자, 정의역은 D로 하는, 자, 이런 삼중적분식을, 자, 쓰는, 자, 연습을, 자, 이 대표적인 지금 연습이 얘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연습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봐보면 y 플러스 이제 xy가 지금 밑에 있으니까 y 플러스 z가 지금 1인 게 지금 이런 평면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랑 이 평면은 어쨌든 이 정역에 의해서 잘려나가는 부분인 거고, 자, 실제로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한 함수 관계는 요 y 플러스 z는 1이라고 하는 게 함수 관계이다. 자, 그래서 얘를, 자, 어떻게 이제 바꿔주냐면은, 자, 요런 식으로 z는 1-y 요렇게 바꿔주면은, 자, 이 지금 윗바닥, 그러니까 hxy라고 하는 함수 관계를, 자,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1 빼기 y 0. 자, 요렇게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정의역 부분은, 자, 요렇게 생겼을 거니까 이 영역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서술을 해주면, 자, 답이 나온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함수가 y는 지금, 자, x제곱이니까, 자, 이거를 이제, 자,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지금 밑바닥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밑바닥을 기준으로, 자, 식을 써주면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얘는 지금 값이 지금 여기가 1이니까 뭐 1부터 x제곱, 자, 써주고, 자,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렇게 써주면은, 자, 이 입체 영역에 대한 정의역 부분을 써준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조금 얘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써준 게 이제 6번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자, 꼭, 자, 한번 해보면서 안 되면은, 자, 질문을 통해서, 자, 이제 질문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고, 자, 그래서 순서 변경이 생각보다 삼중적분에서도 순서 변경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중적분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이제 알게 됐으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자, 원주좌표의 변환이라던가 아니면 구면좌표의 변환.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방법이다. 자, 원주좌표하고 구면좌표는 어쨌든 정확하게 암기를, 자,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삼중적분에서 제일 중요한 적분 그 방법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원주좌표계. 그러니까 원주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극좌표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의역의 영역을 내가 사형을 시켰는데 이 사형시킨 부분이 원의 일부분이라던가 원이면은 얘를 원주좌표계로 풀어내는 게 더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 그 원주좌표계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정의역, 그러니까 어떤 입체 영역을 지금 어느 기준으로 사용을 시켰을 때 나오는 정의역 부분이 원과 관련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얘가 이제 원의 일부라던가 자, 아니면 뭐 원이다. 자, 그런 형태가 나왔을 때에는, 자, 원주좌표계를 빠르게, 자, 써주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구면좌표계는 이제 아예 다른 좌표계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구면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그 삼중적분에서 그 구면좌표계를 쓸 때가 언제냐면은 그 입체 영역이 구와 관련돼 있을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인 입체 영역이, 자, 이제 구. 자, 또는 뭐 이제 뭐 원뿔 형태라던가, 그죠? 아니면은 뭐 얘네들이 이제 합쳐진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의 부분하고 얘가 이제 9라고 했을 때, 자, 9의 일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관련된 부분이 이제 원뿔의 형태의 모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9 또는 원뿔 아니면 얘네들이 합쳐져 있는 이런 형태들에서는 구면좌표계를 써주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 9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은 이제 타원이죠. 타원.
그죠? 그래서 타원 형태에서도 자, 구면 좌표계를 써주는 게 훨씬 더 자, 이제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원주 좌표계는 어쨌든 정역의 부분이 원과 관련돼 있을 때 이제 쓰는 거라면은 구면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이 입체 영역 자체가 구의 일부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원뿔이라던가 아니면 구라던가 아니면 뭐 반구라던가 아니면은 이 구를 약간 찌그러뜨린 타원 형태라던가 이런 형태들에서 구면 좌표계를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당연히 암기는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원주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그 들어가는 걸 잘 봐야 돼요. R, DZ 맨 뒤쪽에 이제 바꿨을 때 요 지금 변수 표현이 적분 인자가 자 요렇게 써진다라는 거. 그리고 구면 좌표계는 자 로 제곱 사인 P가 붙는다라는 거. 이거 하나가 얘네들의 순서는 잘 안 이제 바뀌어도 되는데 로 먼저 적분하는 건 잘 안 바뀝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자 그래서 두 가지 적분 인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줘야 우리가 이제 외울 때 어쨌든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이변수 함수는 삼변수 함수의 삼중적분, 이중적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론은 많지는 않은데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게 그 적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익혀줘야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사실은 이제 되게 문제로 많이 나오는 요소들이 이 적분하는 방법, 그러니까 값을 내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연습을 통해서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적분 순서 변경되는 거, 이 적분 순서 변경되는 게 아직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출제 요소가 되게 높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적분 순서 변경되는 부분이. 그래서 순서 변경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그 다음 장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벡터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벡터장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제 그 함수를, 그죠? 함수를 어쨌든 이제 그 이제 벡터 함수로 이제 보는 자, 이제 관점이다. 그러니까 미적분학을 그 벡터로 보는 관점을 자 우리가 이제 벡터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뭐 벡터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함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은 그 이제 그 포텐셜 함수 보존적 벡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벡터장의 이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벡터장에서 낼 수 있는 거는 벡터장. 자, 이 벡터장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보존적 벡터장. 자,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포텐셜 함수.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벡터장하고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는 건 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존적 벡터장이 뭔지, 포텐셜 함수가 뭐였는지를 정확하게 자 기억을 해줘야 어쨌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이 되더라. 자 그래서 내용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뭐로 넘어가냐면 그냥 적분으로 넘어가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적분을 넘어가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벡터장 관점에서 이 포텐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포텐셜 함수는 뭐예요? 포텐셜 함수는 포텐셜 함수는 어쨌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실변수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z는 뭐 fx 뭐 xy 그럼 뭐 w는 자 f 뭐 xy z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실변수 함수를 벡터 미적분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제 스칼라장 그죠? 스칼라장이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을 이제 명칭을 자 스칼라장이라고 하는데 자, 이 포텐셜 함수도 어쨌든 스칼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실변수 함수들을 얘기하는 건데 특정 조건이 있더라. 그래서 이 특정 조건을 정확하게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포텐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지금 보존적 벡터장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건데 자, 요거를 이제 그 외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얘는 미분 연산자인데 미분 연산자를 외적을 했을 때 자, 요 벡터장 요거 이제 얘가 이제 벡터장이죠. 그죠? 자, 요런 관계를 갖고 있는 요 F 함수, 그 이제 스칼라 함수를 얘기한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벡터장이라고, 그 포텐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 스칼라 장인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스칼라 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자, 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포텐셜 함수 관련된 문제가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그거 이제 관련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스칼라장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선적분, 그죠? 그 선적분이 이제 스칼라장의 선적분이 나온다. 자, 그래서 스칼라장의 선적분을 봐보면 자, 여기서 이제 조금 그 알아야 되는 부분이 요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적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XY 평면상에 이제 XY 이제 평면상에 자, 이런 식으로 선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선을 따라가면서 이 포텐셜 함수, 우리가 그 스칼라 함수, 그러니까 이미 어떤 그 실변수 함수로 적분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걔가 뭐가 될 거냐면 이 선마다 높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적분을 해주면은 결국에 어떤 장벽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따르는 어떤 장벽 형태가 이 장벽, 그러니까 장벽이라고 했을 때 요 지금 옆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옆넓이가 자, 우리가 이제 스칼라장의 선적분이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어떤 이제 z는 fxy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을 텐데 xy에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z값이 나오잖아요. 높이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그 값들을 다 더해주면 이 어떤 장벽 형태의 옆에 있는 넓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자, 쉽게 좀 와닿을 수 있다 라고 했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 바로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벡터장의 선적분인 거예요. 그죠? 그 뒤쪽으로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자, 그래서 벡터장의 선적분 같은 경우에는 자,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일의 관점으로, 일의 양의 관점으로 자, 이제 조금 접근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벡터장의 선적분은 어쨌든 일의 총량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자, 만약에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이 곡선에서 이 점에서 만약에 벡터장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곡선의 방향이 이쪽 방향일 때 자, 순간적으로 이 지점에서는 가는 방향이 이 접선 방향일 거기 때문에 이 벡터장이 이 접선 방향으로 향하는 힘의 양을 계산해 주는 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계산했어요? F 내적 T로 계산을 했다. T는 접선 벡터. 접선 벡터로. 자, 그리고 뒤쪽에 뭐가 붙냐면 그 이동한 거리 DS가 붙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F 내적 T DS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 점에서 주는 힘, 접선 방향으로 주는 힘의 이동 거리를 곱한 거기 때문에 얘는 일의 양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거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벡터장의 선적분은 일의 양을 계산한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다.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그 선적분에 관한 다양한 표현들을 한 번씩은 써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벡터장의 선적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들을 자, 좀 정확하게 이제 익혀주면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선적분 계산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자, 얘를 매개 변수화를 한다. 자, 그래서 매개 변수화를 했을 때 얘가 이제 RT라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 곡선에 이제 이 식이 FRT 자, 곱하기 R'T로 자,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얘가 사실 요걸로 그대로 쓰인 이유가 뭐냐면 F는 어쨌든 지금 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 R'T의 크기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럼 얘가 뭐예요? 요만큼이 접선 벡터 T인 거야. 자, 그리고 DS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R'T의 크기로 정의를 하잖아요. 얘가 이제 DT, 얘가 이제 DS.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R'T가 이렇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남는 게 요 F에 이제 RT에 R'T가 남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계산식에서 나오는 결과이다. 그죠? 그래서 기억을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요 일의 양을 자, 내가 외우고 나서 이거를 매개 변수로 바꿨을 때 R'T의 크기가 삭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토대로 실제 선적분을 계산하는 거를 자, 익혀두면 그죠? 헷갈릴 일이 많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선적분의 기본 정리이다. 그죠? 자, 이게 여기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포텐셜 함수 보존적 벡터장하고 자, 연결이 돼 있는 자, 내용이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자, 넘어갈게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린 정리예요. 그죠? 이제 그린 정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벡터장의 선적분에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벡터장의 선적분에서 내가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개념이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신 조건이 있다. 무조건 그림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이 지금 경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적분을 할 때 이 선이 닫혀져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닫혀 있는 형태가 조금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얘는 시계 방향으로 썼네요.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이 수학에서는 그 양의 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방향이 요렇게 되면서 닫혀져 있는 어떤 이제 곡선일 때 쓸 수 있는 게 그림 정리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닫혀 있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닫혀 있다. 그래서 닫혀 있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림 정리를 만약에 쓰고 싶으면 무조건 닫혀 있는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그 공식이 이제 선적분. 자, 이 선적분하고 이중적분 사이의 관계를 자 얘기를 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자, 얘가 이제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에 자, n을 x에 대해서 자 편미분해주고 자 m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해준다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 얘가 자 뭐랑 똑같은 거냐면 델 외적 f라고 완전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그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이 델 외적 f야. 근데 이제 얘가 이제 평면에서 정의된 애다 보니까 우리가 벡터장 f를 자 보통 이제 이렇게 쓰거든요. 이제 컴마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이 컴마 이렇게 이제 쓰는데, 왜냐면 이게 지금 xy 평면에서 정의가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쓸 때 이 벡터장의 z 성분이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이제 델 외적 f를 써주면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스톡스 정리의 스톡스 정리의 어떤 이제 구체적인 이제 예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스톡스 정리하고 이제 똑같다. 그죠? 그러니까 스톡스 정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그림 정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스톡스 정리는 3차원에서 정의되는 게 스톡스 정리인데, 그림 정리는 2차원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달라 보이지만 사실 스톡스 정리랑 그림 정리는 그냥 사실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일반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스톡스 정리는 얘는 그러니까 이제 그림 정리의 일반화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림 정리의 자 일반화 형태가 스톡스 정리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림 정리를 만약에 외우기 싫다면 스톡스 정리 그냥 하나를 제대로 외워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내용을 다 아니까 스톡스 정리랑 이제 그림 정리를 비교를 좀 해보면, 스톡스 정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그 뒤쪽에 이제 나와 있어요. 자, 뒤쪽에 같이 이제 한 번에 할게요. 그러니까 얘가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3차원상의 닫힌 곡선이야, 얘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제 3차원. 자, 3차원상의 이제 닫힌 곡선이다. 자, 곡선일 때, 자, 선적분 똑같아요. 자, F 내적 T ds. 그러니까 이 닫힌 곡선에서 이제 닫힌 곡선에서 이제 선적분을 하는 것은 자, 이중적분 값하고 같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나오는 게 요렇게 이제 나온다. 이제 델 외적 F의 N ds 요렇게 써져 있어요. 그죠? 근데 얘하고 얘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쨌든 이제 요 닫힌 곡선에서 생기는 이 면이 있죠? 이 면의 법선 벡터잖아. 단위 법선 벡터. 그죠? 이게 이제 면의 자 이제 단위 법선 벡터인데, 단위 법선 벡터.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를 한번 이제 써보면, 만약에 여기가 이제 F, 여기가 M, 자 여기가 만약에 N이었다. 자, 그리고 만약에 M 성분, N 성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Z 성분을 0으로 뒀을 때, 자 요거를 이제 요렇게 계산해보면, 자 IJK라고 두고, 자 X, Y, Z 써주고 M, N, 0. 자, 이렇게 써줬을 때,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0, 0,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된 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자, nx 빼기, 자, my가 나오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자, 이게 지금 뭐냐면은, 요 델, 외적 f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법선 벡터가 뭐냐면, 얘가 2차원 평면상에 있기 때문에, 이 xy 지금 평면에 있기 때문에, 자, 요게 법선 벡터가 001 벡터예요. 001 벡터. 자,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성분이 00이 되고 얘랑 얘가 곱해지게 돼서 이게 그대로 나온다. 자, 그리고 DA.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봐보면은 이 식을 그대로 여기 선생님 써왔는데 어쨌든 이 결과값이 이 법선 벡터가 지금 요 XY 평면이니까 001 벡터니까 얘랑 내적을 해주면 얘가 그대로 나오고 DA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은 완전히 사실상 같은 거다. 자, 그래서 그림 정리도 어쨌든 스톡스 정리의 이제 좀 구체화된 형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외우는 거는 뭐 따로 외우지 말고 그냥 그림 정리가 그냥 스톡스 정리의 그냥 뭐 한 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 면적분인데, 예. 자, 그림 정리하고 스톡스 정리 빼고, 자, 이제 둘의 관련성을 이제 얘기를 해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 면적분인데, 면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적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곡면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곡면의 형태를 좀 잘 이제 지켜보자.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곡면의 형태가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XYZ는 C다라고 한다는 건 얘가 지금 함수 관계로 만약에 곡면 형태가 나와 있는 건지, 자, 아니면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자, 이제 그 매개변수 형태. 그죠? 자, 그러니까 거기 지금 뒤쪽에 있는데, 그 매개변수 형태를 써놨는데, 자, 매개변수 곡면으로 나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적분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하는 방법은 어쨌든 이제 곡면 적분이니까 자, 아이디어는 요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곡면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사용을 시킨 게 이 밑바닥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만약에 선생님이 이 작은 부분의 이 곡면의 이 면적을 DS라고 한다면 자, 여기는 DA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관계를 이제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쉽게 생각해서 얘를 자,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DS, 여기가 DA.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을 때 자, 당연히 이 평면상에 해당하는 법선 벡터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법선 벡터 보통 뭐라고 두냐면 델F라고 둬요. 델F.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F의 그 이제 성분을 미분해 준 거. 그죠? 예, 우리가 등위 곡면에서 나온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곡면의 형태이든지 간에 걔는 무조건 등위 곡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수를 조작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Z는 만약에 fxy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일반적으로 뭐예요? 얘는 일반적으로 그냥 곡면이야. 그냥 곡면인데 얘를 어떻게 바꿔주냐면 이렇게 바꿔주면 Z 빼기 fxy라고 이렇게 는 0이라고 바꿔줘 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함수가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hxyz는 자, z 빼기 fx, y라고 두는 이 3변수 함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는 0이기 때문에 얘는 뭐야? 이 3변수 함수의 등위 곡면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 문제에서도 이거 두 가지를 요구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냥 2변수 함수다. 자, 그런데 얘를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변수 함수의 이제 등위 곡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이 3변수 함수의 등위 곡면의 관점으로서 본다면은 얘가 지금 등위 곡면이니까 여기에 그레디언트 벡터가 자, 그러니까 hx, hy, hz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곡면의 법선 벡터가 된다라는 거야. 그죠? 이 차이가 굉장히 작은 차이인데 실제 문제 풀 때는 큰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잘 기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fx, fy라고 쓰면 안 되고요. 이건 잘못 이상한 거야. 아예 아무것도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이거를 꼭 등위 곡면 형태로 만들어줘서 그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벡터를 계산해줘야 이제 수직인 벡터가 제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얘는 델 F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델 H겠죠. 델 H. 자, 델 H고, 자, 그 다음에 DA는 어쨌든 XY 평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K 벡터가 될 거란 말이야. 0, 0, 1 벡터. 자, 그러면은 DS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코사인 세타를 곱했을 때 DA가 되는데, 자, 여기서 그럼 DS라고 하는 애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1의 DA로 바꿀 수가 있다. 자, 근데 이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두 개 벡터의 내적으로 자, 우리가 각도를 자,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각도 계산할 때 자, 델 H 자, 내적 K 자, 그거를 H의 크기로 나눠준 거. 얘네들의 크기가 코사인 세타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뒤집으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얘가 자, 델 H 자, 그 다음에 델 H 내적 K 얘가 우리가 이제 DS의 증분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자, 그래서 얘를 자,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곡면 형태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여기를 이제 처음부터 H라고 두면 되겠죠. 그죠? 자, H라고 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곡면 형태 나온다. 이거 하나 외워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4개 변수 곡면으로 자, 일반화하는 거. 그죠? 자, 이 두 가지를 둘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자, 이게 계산량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둘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 생긴 건 쉬워요. 그죠? 요렇게 요게 이제 곡면의 일반적인 크기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DS가 자, 이제 DU, DV 요렇게 이제 생기는 거는 이제 쉬워 보이는데, 문제는 얘는 되게 어려워 보이고 얘는 쉬워 보이지만은 실제 문제 풀 때 얘가 훨씬 더 어려워. 알겠죠? 왜냐면 이거는 외접까지 해준 상태에서 그 크기를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절대 쉽지 않은 계산이고요. 생긴 것만 쉬운 거고, 자, 얘는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계산하는 거 되게 쉬워. 왜냐면은 H 델 구하는 거 쉽고요, 내적 구하는 거 쉽고, 크기니까 얘가 훨씬 더 쉽다. 자, 그래서 1번을 최대한 많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자,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을 좀 잘 기억을 해달라라는 내용인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뒤로 이제 맨 마지막 장을 봐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두 가지가 나왔죠. 그죠? 매개 변수 곡면이랑,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곡면적분에서 쓰이는 증분들이 자, 이렇게 생겼으니, 자, 얘네들을 활용해서 자, 이제 이제 벡터장의 면적분을 자, 구하는 방법들이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자, 그래서 그거 됐고요. 자, 스톡스 정리라고 발산 정리는 어쨌든 이제 마지막 활용 문제인데, 자, 스톡스 정리는 아까 설명을 잠깐 해줬지만은, 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톡스 정리에서 특징 1번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서로 다른 두 곡면이 동일한 곡선을 경계로 갖는다면은 적분값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 그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스톡스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닫힌 곡선이 나와 있을 때 곡면이 만약에 얘이다. 그러니까 얘의 경계가 지금 이 닫힌 곡선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곡면을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쓴다? 이 닫힌 곡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곡면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하는 게 스톡스 정리의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적분값이 같을 거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곡면보다 그 경계진 곡선에 의해서 생기는 곡면, 그러니까 경계진, 자, 곡선에 의해 자, 생기는 곡면, 이 곡면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스톡스 정리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곡면의 이제 법선 베타 방향은 오른손 법칙을 이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법선 벡터 방향을 만약에 설정을 할 때에는 자, 양의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사람이 걸을 때 머리 부분이 곡면의 법선 벡터 방향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간다, 반시계 방향 간다, 그러면은 이 네 번째 손가락으로 돌렸을 때 이 위쪽 부분이니까 법선 벡터가 자, 이렇게 위쪽으로 설정이 될 거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오른손 법칙 사용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우스의 발산 정리 같은 경우에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를 초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닫힌 곡면이에요. 이게 핵심이야. 그죠? 자, 가우스 정리. 자, 이번에는 곡면이 이렇게 닫힌 곡면일 때 쓸 수 있는 자, 이제 공식이 자, 가우스 발산 정리이다. 자, 그래서 그 가우스 발산 정리는 다 닫혀 있을 때 쓸 수 있는 자, 정리이기 때문에 자, 그거까지 자, 마무리를 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미적분 어쨌든 전체적으로 자, 한 번씩 자, 좀 이렇게 언급을 해준 거고 자, 이 내용들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푸는 거는 이제 익숙해지긴 해야 되겠지만은 자, 거기서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그 나오는 게 아니니까 요거 내용만 정확하게 좀 잘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 오늘 자, 이제 선형대수 자, 선형대수 파트 자, 이제 정리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고 자, 이제 마무리 할 건데 자, 얘는 자, 이제 그 자, 이제 봐보면 선형대수부터 이제 한번 봅시다.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벡터 공간. 자, 그러니까 선형대수에서도 어쨌든 이제 벡터 공간이 나오는데, 자, 그 8가지 공리를 이제 외워줘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게, 자, 결국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합에, 자, 이제 연산이, 자, 여기서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더하기라고 하는 연산,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곱이라고 하는 연산. 이 두 가지 연산이 자, 이 집합의 정의가 된다는 얘기는 이 더하기랑 곱하기를 했을 때 그 집합 내에서 이제 알아서 나오는 거야. 그죠? 그 집합 바깥에 어떤 값이 있는 게 아니라 집합 내에서 값들이 다 있게 되게 하는 그런 이제 이제 연산들이 있을 때, 그런 연산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정의가 된다라고 하죠. 그게. 그래서 집합의 연산이 정의가 될 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벡터 공간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정의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 지금 나와 있는 9가지 공리를 만족을 하는 거를 자, 우리가 이제 벡터 공간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제 벡터 공간을 만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기저다, 기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기저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저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가 자, 생성의 개념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생성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독립이다. 자, 요 개념을 자,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생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어쨌든 기저라고 하는 거는 뭐야? 그 벡터 공간이 뭐다? 대표 원소예요, 대표 원소. 그죠? 그러니까 대표 원소라고 하는 어떤 그 벡터 공간에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있다. 대표 원소가. 근데 그 대표 원소가 자, 생성한다는 의미는 자, 걔네들끼리 뭘 했을 때 이 생성을 알려면 또 뭐를 알아야 돼요? 1차 결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표 원소를 만약에 이제 V1, V2 자, 이렇게 Vn. 자, 얘네들을 이렇게 내가 만약에 n개를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생성을 했을 때. 그럼 생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1차 결합을 한다는 얘기죠. 1차 결합. 그죠? 자, 그럼 1차 결합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 1차 결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실수값하고 벡터 값을 이제 스칼라 곱을 한 거야. 이 곱을 한 거야. 그죠? 걔네들을 이렇게 나열한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다 모아 넣었을 때, 자, 뭐가 돼야 된다? 다시 벡터 공간이 나와야 된다. 벡터 공간의 원소가 다 나와야 된다. 그죠? 원소가, 이제 나와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벡터 공간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나와야 되는 거야. 생성을 한다는 얘기는. 그죠? 그 다음에 1차 독립은 뭐예요? 얘네들끼리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1차 독립은 자, 그걸 이제 우리가 거기서 정의를 어떻게 해주냐면 만약에 얘가 자, 그 1차 결합 형태가 0벡터가 되게 하는 자, 그 개수들을 설정을 할 때 그 개수들이 다 뭐다? 0밖에 없으면 1차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생성을 알기 위해서는 1차 결합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1차 결합 집합 모두를 모아놓은 게
그 벡터 공간에 있는 모든 원소라면은 그걸 생성한다라고 얘기했었고, 자 1차 독립은 그 개수들이 0이 되는 거, 그죠? 예, 그 두 가지를 만족할 때 우리가 자 기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저를 정의했기 때문에 대표 원소를 선택을 해서 그 기저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나온다? 기저에 관련된 정리들이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정리들을 이제 한번 잘 봐야 되고요. 저 어색한 게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다? 자 다음 점 넘어가면 이 페이지에 가보면은 자 기저가 정의가 됐으면 이제 뭐가 된다? 자 차원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자 차원이 뭐니까? 기저 개수로 우리가 정의를 하다 보니까 자 차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 기저가 정의가 돼야 나올 수 있는 내용인 거야, 그죠? 그래서 그거 딸린 내용이 뭐다? 차원 정리이다. 자 그리고 차원 정리가 그래서 이제 기저 관련된 거 나오고 차원 나오고 차원 정리 여기서 활용 나오고 한다면은 이제 부분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자 이제 1장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자 이렇게 기저를 자 이해를 했으면 나오는 게 이제 선형사상이었다. 자 그래서 선형사상은 어쨌든 함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선형 변환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선형 변환. 자 그래서 우리가 선형 변환은 어쨌든 벡터 공간과 벡터 공간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매개체를 얘기하는데, 자 특정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선형 공간에. 자 그게 뭐예요? 그 두 가지 조건이었다. 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이 벡터 공간에 있는 임의의 두 개의 원소를 선택을 했을 때 자 걔네들의 1차 결합 형태가 다 어떻게 돼야 된다? 분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제일 중요한 정의였습니다. 자 선형 변환의 제일 중요한 정의이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이제 얘네들의 1차 결합의 형태가 자 이렇게 완전히 분리돼서 나오는 값하고 완전히 같아지게 되는 특징들을 가져야 되는 게 그 변환들 중에서도 선형 변환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스칼라베가 나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덧셈이 분리가 되고, 그죠? 자 그게 이제 선형 변환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봐보면 자 거기서 이제 그 선형 변환하고 관련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정리 중에 그 이제 그럼 선형 변환은 그럼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와 관련된 물음인데, 정의를 할 때에는 기저를 가지고 정의를 한다는 얘기인 게 그 이제 선형 변환 선형사상의 정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저를 가지고 정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 선형 변환을 지금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이 정의역상의 기저가 이 변환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그 선형 변환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정리였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저가 자 V1, V2, 자 Vn이 만약에 벡터 공간에 있는 원소였다면 얘네들이 각각 T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지, T를 통해서 자 어디로 가는지 자 이게 결정이 되면은 사실상 선형 변환이 완벽하게 결정이 된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왜 그렇냐고 얘기를 했었다면은 왜 그렇다? 우리가 이 기저를 가지고 일반적인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면은 T가 자 유일하게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했던 게 자 전체적으로 그죠?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라고 했던 게 기저가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알면은 선형 변환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되게 중요한 정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선형 변환이 일단 나왔을 때 기저가 일단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특징들 자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뭐다? 자 부분 공간의 일종인 자 이제 영공간, 그죠? 커널 공간.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상공간, 이미지 공간이 정의가 된다. 자 그래서 영공간은 누구의 부분 공간? 자 영공간은 자 누구의 부분 공간이냐면 벡터 공간 정의역의 부분 공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공간은 자 이제 공역의 부분 공간이에요. 부분 공간. W 공간의 부분 공간이다. 그래서 이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거, 자 특징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거 우리가 많이 했었습니다. 영공간 그 원소들 찾아내는 방법, 상공간에 있는
그 이제 부분 공간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방법, 기적까지 찾아내는 방법을 자 우리가 이제 많이 연습을 했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거와 관련된 이 선형 변화하고 관련된 이제 조건이 자 이제 차원 정리이다라고 하는 거.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반사 전사는 이제 자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다?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행렬이다. 행렬.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행렬은 처음에 도입을 어떻게 썼냐면은 단순하게 이제 자 요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렬이라고 하는 거를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그 선형계라고 하죠. 리니어 시스템. 그 연립방정식의 형태를 자 그 행렬로 구조화를 할 때 처음 나왔어요. 이 행렬이. 자 그래서 요렇게 자 이제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 행렬 A를 자 뭐라고 얘기 붙이냐면 개수행렬이라고 이름 붙이고요. 개수행렬.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이제 어떤 값이겠죠, 그죠? 자 얘를 이제 B라고 하는 자 행렬로 뒀을 때 자 A 닷 B 자 요거를 뭐라고 이름을 붙인다? 첨가행렬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 용도에 대해서 먼저 배운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행렬로 만들어서 자 그거를 이제 뭐 하려고 이제 행렬로 만들었냐라고 한다면은 그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요 값을 얘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구하는 값이죠, 얘가. 자 그러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다? 이 첨가행렬 두고 행연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처음 도입을 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수행렬, 자, B를 집어넣은 걸 첨가행렬이라고 하고, 기본행연산을 통해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요 지금 파란색 부분, 이 구하고자 하는 값을 구하는 게 자, 이제 목적이다. 자, 그래서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행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자, 얘를 자, 이제 계산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게 이제 4페이지의 내용이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5페이지에 가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연립방정식 풀이를 할 때 이제 뭐가 나온다? 자, 내가 만약에 이제 연립방정식이 얘는 어쨌든 이 값이 정확하게 이제 답 나왔었는데, 자,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때도 있더라.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자, 연립방정식 풀이라고 해서 이제 배웠었어요. 그래서 뭐를 정의를 했었어요? 두 가지 정의를 했었었는데, 자, 피복 변수와 자, 자유 변수를 자, 정의를 해서 자, 해 형태를 일반화를 했었다. 자, 보통은 이 일반적인 연립방정식은 해가 언제일 때? 한 개가 아닐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그 선형 시스템,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AX는 B라고 하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자 무수히 많거나 또는 없거나, 자 이럴 때 쓰는 게 우리가 가우스 조르단 소급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자 기억해야 되는 게 피봇이 뭐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면 공간에서 그 행공간의 이제 차원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피봇 변수, 자 그다음 자유 변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피봇 변수는 자 1이 자 그 각 행마다 가장 먼저 나오는 1을 피봇 변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 얘는 피봇 변수가 될 수 없는 거야. 그죠? 각 행에 가장 먼저 나오는 가장 먼저 1이 나오는 이 변수, 리딩 1 또는 피봇 변수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자 피봇 변수가 되고요. 자 나머지, 자 그러면 이 나머지 이제 변수는 지금 봐보면 1, 3, 4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가 지금 x1부터 x2, x3, x4, x5가 써져 있을 때 자 1, 3, 4가 피봇 변수니까 나머지 변수가 자 자유 변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죠?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잡고 자 접근을 해줘야 돼. 접근을 해줘서 일반적인 연립방정식 풀이를 자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역행렬 구하는 방법은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자 이 역행렬 구하는 것도 자 어떻게, 이거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3 곱하기 3 역행렬 구할 때 자 단위 행렬 두고 자 A 두고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얘가 왼쪽이 단위 행렬이 되도록 행계산을 통해서 역행렬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방법적인 거 알겠죠? 예, 기억을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역행렬을 구하시오 문제 유형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잘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일반화까지 이제 푸는 게 자, 그 내용이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6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6페이지로 가보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공간의 개념이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6페이지는 어쨌든 우리가 그 행벡터, 열벡터라고 해가지고 그 행렬 자체를 이제 어떤 하나의 공간의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한 게 자, 행렬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는 앞에서는 행렬의 쓰임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이 행렬 자체에 내가 이제 어떤 특정한 이제 공간을 이제 어떤 특정한 이제 그러니까 계산을 정의를 해서 공간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두 가지 벡터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행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을 자, 행공간. 자, 그 다음에 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을 자, 우리가 얘네들을 열공간이라고 자, 명칭을 붙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행공간, 열공간이 나와 있고 자,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정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자, 어렵기 때문에 자, 그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라 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첫 번째는요. 자, 정리 1번 되게 중요하다. 그죠? 자, 만약에 이게 행렬 A 벡터이고 자, 그리고 내가 얘를 통해서 행동 등, 그러니까 행 계산을 한 게 B 행렬이라면 얘네들의 뭐는 같다? 로우 스페이스, 즉 행공간이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A에서 B로 행 계산을 하게 되면 자, 뭐를 계산하는 거냐면 그냥 행들끼리 더하고 빼고 해주는 거야. 자, 어차피 얘네들의 지금 기저들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해봤자 그거를 다시 그 빼기로 역연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공간하고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공간은 근본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정리 1번이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행계산에서 만들어낸 행공간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자, 그래서 자, 로우 스페이스 A와 로우 스페이스 B가 자, 같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구분해 지어야 되는 게 디멘션도 당연히 같지. 자, 디멘션 로우 스페이스 A랑 디멘션 로우 스페이스 B가 당연히 같은데 자, 우리가 얘만 같은 게 아니야. 그죠? 이것도 같은 거야. 그러니까 생김새도 같고 생김새가 같기 때문에 당연히 차원이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자, 생김새가 같기 때문에 차원이 같은 건데 간혹가다 문제로 이제 얘는 틀리고 얘는 맞다. 틀린 말이 일어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특징을 자, 잡아줘야 된다. 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랭크를. 자, 아까 랭크가 뭐였어요? 피봇의 개수였어요. 그죠? 그 피봇의 개수가 뭐를 결정을 한다? 로우 스페이스의 차원을 결정을 하게 된다. 예, 그래서 그 특징도 기억을 하고 있자.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자, 피봇 변수가 제일 먼저 1이 나오면 얘를 가지고 위아래를 다 빵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자, 다른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이제 원소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이제 기저가 될 수 있는 거죠. 차원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얘네들의 원소로 얘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어떤 독립적인 이제 변수가 돼서 기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게 랭크 A. 자, 그 행벡터들의 1차 독립 벡터의 개수. 즉 이건 피봇의 개수랑 같은 거예요. 그게 자, 로우 스페이스 A의 디멘션하고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간에 대한 정리였고요. 자, 그 밑에 있는 정리도 더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죠? 그 두 번째 정리가 뭐예요? 랭크 A랑 랭크 A 트랜스포즈가 같다라고 하는 건 A의 트랜스포즈는 자, 얘를 전치를 시킨 거야. 자, 그렇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행이 열이 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분을 잘 지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A라고 하는 행렬을 자, 만약에 이제 전치를 시켜. 자, 전치를 시키면 자, 전치를 시켰을 때 만약에 얘가 이제 4 곱하기 5 크기라고 해봐. 자, 그럼 얘는 5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얘는 이제 생김새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행이 5개에다가 열이 4개가 되는 거예요. 자, 열이 이제 4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열이 4개짜리가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랭크 A 트랜스포즈랑 A랑 같다는 얘기는 그럼 랭크 A 트랜스포즈가 뭐냐? 자, 이거를 생각해 주는데 이거 뭐랑 같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디멘션 뭐랑 같다고요?
자, 로우 스페이스 A 트랜스포즈랑 같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끼리 핵연산을 했을 때 그 핵연산을 했을 때 이제 이제 A 트랜스포즈의 핵벡터들이 1차 독립인 핵벡터들의 개수가 디멘션 로우 스페이스 A잖아요. 근데 그게 랭크 A 트랜스포즈 같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정리해서 랭크 A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행들끼리 계산해가지고 1차 독립 개수를 만들어낸 거랑 열들끼리 이거의 열 벡터가 지금 이제 A 트랜스포즈니까 열들끼리 그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1차 독립 개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 엄청나게 큰 정리이다. 자, 그런데 뭐는 같진 않다? 이게 자, 그렇다고 해서 자, 어쨌든 이제 그 지금 나온 것처럼 이 디멘션은 같은데 디멘션은 같다. 그죠? 디멘션은 같은데 자, 거기서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인 게 디멘션만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디멘션 자, 이제 그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있죠. 이제 콜룸 스페이스로 이제 얘가 이제 열 벡터들의 모임을 이제 콜룸 스페이스라고 하니까 디멘션 콜룸 스페이스 A는 자, 디멘션 자, 로우 스페이스 A 트랜스포즈랑 같은데 자, 이게 자, 디멘션 이게 이제 랭크 A랑 같다. 자, 그렇게 되면서 자, 얘가 이제 디멘션 이제 로우 스페이스 A랑 같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면은 자, 이 콜룸 스페이스 열 벡터의 차원과 자, 핵 벡터의 차원은 같은데 자, 그 생김새는 같다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자, 콜룸 A와 자, 로우 스페이스 A는 자, 다른 거예요. 그죠? 당연히 다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차원이 같다라고 하는 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자. 자, 행들끼리 만들어내는 차원과 열들끼리 만들어내는 차원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게 자, 뭐였었냐면 자, 이거인 거죠. 자, 내가 만약에 자, 지금 여기서 핵연산을 해요. 자, 핵연산을 해. 자, 이제 핵벡터 이게 핵연 A라고 했을 때 자, 이걸 가지고 핵연산을 하면은 자, 이게 나올 거 아니야. 이제 뭐 그 계산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때 나오는 요 원소들 있죠. 이 열 벡터 원소들. 그죠? 이 열 벡터 원소들하고 이 열 벡터들 자체를 가지고 내가 이제 열들끼리 연산한 거 하고 얘네 둘은 생김새가 아예 다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얘는 지금 핵연산을 통해서 만든 이 원소들 형태하고 자, 그 다음에 애초에 처음 시작부터 열계산을 통해서 만든 그 이제 형태하고 이게 차원을 같을 수 있는데 생긴 거는 완전히 그 차원은 같을 수 있는데 그 둘의 이제 생김새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1, 0, 1 뭐 이제 0, 0 뭐 0, 0 뭐 1, 0, 1 그 다음에 1, 0, 1 막 이렇게 있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얘를 핵연산을 해주면 뭐가 돼요? 이게 1, 1, 1, 0, 0, 0, 0, 0, 0이죠? 그죠? 자, 1차원 맞아. 그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열을 가지고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자, 얘를 1, 0, 0, 0, 0, 0, 0, 0, 0이 되죠? 자, 얘하고 얘는 뭐야? 다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차원은 1차원으로 같은데 생김새가 아예 다르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다. 근데 얘 로우 스페이스 A, 로우 스페이스 B는 같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 행들을 가지고 핵연산을 했을 때 이제 그 얘하고 얘가 만들어내는 차원도 같지만 생김새도 같은데 근데 자, 콜룸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열을 가지고 열연산한 거하고 핵연산을 통해서 나오는 이 열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걸 생각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베스터 부등식 자, 이제 한번 문제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외워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가역 행렬의 조건에 대해서 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자, 가역 행렬이려면은 랭크가 뭐다? n이다. 자, 즉, 역행렬이 존재하려면은 랭크가 뭐일 수밖에 없다? n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 당연하죠, 이제. 자,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자, 우리가 역행렬 구하는 과정만 봐도 알 수 있어. 자, 이 구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 a를 뭘로 만들어요? in으로 만들잖아. 그럼 얘를 행연산을 했을 때 in을 만들었다는 건 랭크가 얼마라는 얘기야, 얘가. 랭크 A가 n이었다는 얘기인 거야. 그죠? 랭크 A가 n이 아니면 이 단위 행렬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이제 밑에 있는 실베스터 부등식 써져 있는 거 밑에 있는 가역 행렬의 필요 충분 조건 랭크 A가 n이다.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자, 그 이제 랭크 B, 랭크 AB, 랭크 BA가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가역 행렬은 그 이제 그 뭐야 랭크 피봇의 개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자 특징적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정리는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자 또 이어서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줄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